네. 반갑습니다. 자, 132페이지입니다. 사무소 이전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132쪽 사무소 이전, 사무소 문제에서 사무소 이전 문제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출제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 자, 132페이지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노원구죠.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강남으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에 가면 역삼동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소가 이전이 일어나는데 왜 상계동에서 역삼동으로 이전할까요? 가고 싶어서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자, 이전하는데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있는 곳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이사부터 갑니다. 먼저 이사 가고 신고하니까 그럴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게 첫째 중요하고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해야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니까 지금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여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내로 신고하여야 한다. OX. 틀린 줄 아시겠습니까?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전한 자는 신고합니다. 이거는 강조 안 하면 절대로 못 걸러냅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지를 의미를 잘 새기시고, 자, 4번의 첫째 줄 법조문 이렇게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자, 거기 한때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전할 때가 아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전한 때가 아니죠. 이전할 때가 아니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느끼시기를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거 체크하시고, 자, 지금 조문을 이해하셨다면 이사부터 하고 신고를 하는데 노원구에 한다, 강남구에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0일 내로 신고를 하는데, 자, 가져가야 되는 서류가 뭘까요? 교재 하단에 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서류가 1, 2가 준비되어 있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다고 한번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노원에서 강남으로 이전을 했다. 이사부터 하고 10일 내로 신고하는데 첫 번째 가져가야 할 서류가 뭘까요? 그렇죠. 등록증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이거 외우는 개념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노원에서 중개업을 할 때 등록증 받아서 영업했겠죠. 등록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계동 15번지 미래공인중개사 노원구청장이 발급했겠죠. 자, 이사 갔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거를 제출해줘야 어디서 이사 왔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제출하는 서류가 뭐다? 등록증. 이걸 딱 제출하면 강남구청이 다시 등록증을 만들어서 내줍니다. 등록증 이렇게 돼 있겠고, 역삼동 15번지 강남구청장이 발급했겠죠. 이거를 사무소에 게시하고 영업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아, 이러니까 뭐가 일어나는구나. 등록증이 재교부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하나 읽을 수 있죠. 그죠?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가져가야 될 서류가 뭘까요? 하면 역삼동으로 이사를 왔다 그랬으니까 역삼동에 들어왔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사무소 확보 서류. 요 두 가지가 이전할 때 제출 서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를 막 외워야 되겠다. 상식으로 생각한다. 상식으로 짚으셔야 돼. 그죠? 내가 이사를 하고 10일 내로 신고할 때는 뭐를 가져가는지 이 개념을 지금 잡았습니다. 참고로 사무소를 확보하는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법조문에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뭘까요? 아, 그런 말이 나와야 되죠. 내가 역삼동에 사무소를 하나 빌렸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하나 샀다. 매매 계약서 아니면 내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뭐다? 건물 등기부 등본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게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그래서 법조문으로서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해놓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공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된다. 지금 그죠?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많이 제출될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임대차 계약서가 제일 안 많겠나, 이 정도의 느낌은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제출하는 서류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하단의 내용들은 잘 읽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노원 상계동에 있던 자가 강남 역삼으로 가는 수도 있지만 노원구 상계동에서 노원구에 창동도 있습니까? 뭐 중계동도 있잖아요. 중계동으로 가는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모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뭐부터 한다?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저기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저거는 어디에 하면 됩니까? 신고를. 당연히 노원구청이 등록관청이니까 여기 하면 되겠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제출하는 서류도 똑같습니다. 첫째 뭐 가져간다? 등록증 가져갑니다. 왜 가져가야 됩니까? 주소 바꿔야 되죠. 상계동 15번지를 뭐 중계동 17번지로 주소 바꿔서 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 뭐 가져간다? 중계동에 들어왔다는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서류도 똑같고 절차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차이가 하나 있죠.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가면 주소를 바꿔서 내주기 때문에 노원구청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나면 여기는 기재사항을 변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기재사항을 변경했습니까? 주소를 바꿨잖아. 그죠? 노원구청장은 안 바뀐다는 것도 개념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절차를 내가 이사를 했다, 이전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지, 이거를 뭐시기로 막 외운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이 정도는 매년 출제됩니다. 사무소 이전의 절차는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할구나 내나 절차와 날짜, 서류도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관할구역 내로 가는 거하고 외로 가는 거하고.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탁 된다고 시험에서. 한 장 넘기시면 134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상단에 2번이죠. 1번에 2.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신고 있죠. 거기서 첫째 줄에 줄 끊으셔야 돼요.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 줄을 딱 끊었습니다. 서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노원에서 강남으로 관할구역 밖으로 갔을 때 다른 게 딱 하나가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서류 송부를 요청하면 이전 전에 노원구청은 지체 없이 서류를 보내주는데 보내주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 박스 보니까 1번 이전 신고를 한 사무소 등록대장, 등록대장이라는 말 찾았나요? 동그라미. 2번 개설 등록할 때 신청 서류 동그라미 합니다. 3번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1년의 동그라미, 그리고 행정처분도 줄을 딱 끊었습니다. 자, 서류를 3개 보내달라 그러는데요. 뭐 등록대장, 여러분 등록대장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노원에서 등록증 받아서 영업했죠. 그러면 이분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줄 때는 노원구청장이 등록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누구에게 몇 월 며칠 무엇을 교부했다라는 그 대장 놔둘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이 사람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등록대장 보내달라. 그 다음 신청할 때 들어왔던 서류 보내달라. 자,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하려면 무슨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부자교사 반공신. 한번 들어는 봤는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은 누가 한다 그랬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한다 그랬죠. 우리 학교의 부자교사는 반공신이다. 왜 그런다고요? 스승의 날에 선물도 잘 가져오고. 지금 이런 정도의 느낌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자격증, 신청서류, 반명한판, 사진 이런 것들이 제출됐으니까 등록증이 나갔을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신청서류 이제 놔둘 필요 없다. 보내달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최근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1년치라는 말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달라.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까 노원 상계동에서 영업을 하던 자가 역삼동으로 왜 간다 그랬죠?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가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위반한 자가 있습니다. 뭐를 위반했는가 하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거나 금지 행위를 했다. 그러면 위반한 행위를 하면 업무 정지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 사연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자도 나옵니다. 원래는 왜 이사한다 그랬죠?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이사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위반을 해놓고 도망가듯이 피해가는 자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최근 1년치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줘야만 처분할 수가 있더라. 그죠? 만약에 이렇게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노원에서 위반을 해가지고 적발이 딱 되니까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나는 여기서는 잘못한 거 없잖아 유 이러고 있다면 처벌을 못한다면 이사만 하면 다 해결되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전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하려면 1년치 행정처분서류도 보내달라. 요 취지도 잘 보고 계셔야 되겠고, 특히 우리 중개사법은 3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3년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3년치가 아니고 1년치임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잘 걸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다가 3년 하면 틀린다를 표시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최근 1년치 행정처분서류도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무소 이전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었고, 하단에 큰 2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 있죠. 자, 그 제목에다 줄을 딱 꺼놓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또 이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 공부하셨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법인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상계동에다가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게 강남에 있고 노원구에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었는데 이 노원에 있는 분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뭐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노원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뭐 성북구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분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럽니다. 분사무소 이전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배운 솜씨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강남구청에 신고한다. 분사무소는 모두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죠? 다른 건 관계없죠. 이전 다 똑같으니까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한다? 주된 사무소에.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성북구로 이전한 분사무소를 시원하게 제주시까지 옮겨봅시다. 그러면 분사무소가 이전되었죠. 이사하는 절차 어떻게 된다?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신고한다? 강남구청에 주된 사무소. 지금 서투리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투리가 이해가 됐다는 사람은 분사무소는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된 사무소 강남에 신고를 하니까 주된 사무소를 만들 때 서류도 강남구청에 냅니다. 주된 사무소. 이전이 어디에든 하더라도 서류는 움직일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라. 그래서 분사무소는 어디로 움직이더라도 서류 송부라는 말이 없다는 걸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되겠나요? 이게 이제 이 분사무소에는 포인트예요. 그 내용이 교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일 밑에 줄 한번 꺼봐요. 자, 제일 하단에 주의할 것은 찾았습니까?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관할구역 내거나 밖으로 이전에 관계없이 절차가 동일하다는 것이며 또 줄 것입니다. 아울러 서류 송부의 절차가 따르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다. 지금 그랬습니다. 자, 왜 분사무소는 어디로 옮기더라도 서류 송부가 없다 그랬죠? 모두 주된 사무소에 하니까 됐죠?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오른쪽 위반 시 제재. 자, 님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를 위반하면 둘째 줄이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중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단원이죠.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딱 꺼놓고 100만 원만 넣으면 노래 제목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적어 놓습니다.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복의 문표 반납 휴 적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이에 동그라미. 이가 뭘까요? 이전 신고 위반. 그거 하나는 잡아 놓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올 때마다 계속 확인하니까 우리 중개사법 이 과목은 수업 시간에만 충실하더라도 기본 점수는 나오게 한다. 그죠? 여러분 별도로 돌아가서 막 암기 외우고 이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석만 안 하시고 들으시면 기본적인 과태료, 형량, 그 다음에 암기법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정리되도록 하겠다. 이게 수업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여력을 어디로 간다? 제일 좋아하는 민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죠. 민계, 거기다 가끔 민계공 이런 거 하고 있죠. 민계도 안 되고 중계도 안 될까 봐 나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 중개사법은 수업에만 충실해도 기본 점수는 가게 하겠다.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자, 희망사항이 아니고 수업 목표입니다. 사실은 135페이지 이번에는 인장 등록이 들어왔고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딱딱 출제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도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인장은 제목부터가 중요합니다. 뭐 한다 그랬지요? 등록합니다. 왜 등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거래계약서가 사고가 났습니다. 중개를 했는데 그러면 사고 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내가 쓴 계약서가 아니면 내가 책임질 필요 없잖아. 그죠? 누가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도장을 딱 쓴 사람만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책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인장을 등록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인장은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래 들어가면 X입니다. 제목부터 잡아라 그랬잖아요. 인장은 뭐 한다? 등록합니다. 첫째 줄에 조문이 하나 있는데 그 조문이 시험 문제를 4개를 문제가 있습니다. 읽고 물어봅니다. 1번에 1 내려오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인장 등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찾아내겠습니까? 등록을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 첫째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는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한답니다. 쉽게 물을 때는 여기다가 중개보조원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하면 X. 그런 건 완전 점수 주는 문제죠. 등록할 사람 두 사람 딱 잡고. 그 조문에 보니까 언제까지 등록하랍니까? 업무 개시 전에.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하라 그랬지. 등록 신청 시에 등록한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어디 가서 합니까? 장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 그리고는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마지막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허가받아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인장 등록은 제목부터 잘 보라 그랬잖아요. 그지? 문제가 몇 개가 숨어 있다? 4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잡았고. 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탁 누르면 자동으로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나오죠. 첫째 누구? 개업공인중개사만 나오면 이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저절로. 누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 모두 몇 사람? 4사람. 하나, 둘, 셋, 넷. 보고도 지금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장을 등록할까요? 하니까 4단.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찾았나요? 제일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줄 것입니다.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소속공인사는 무슨 인장을 등록하랍니까?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막도장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막도장을 등록한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죠? 지금 읽었는 게 막도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도장 하나 있습니까? 그 도장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입니까? 왜 이름도 많이 있죠. 이 집에서 쓰는 이름, 학교에서 쓰는 이름, 절에서 쓰는 이름, 뭐 까따리나 뭐 성당에서 쓰는 이름, 그죠? 이름도 많아요. 그런 이름 있으면 안 되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30mm 안에 들어갑니까? 그거를 여러분 보통 보고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 막도장이다 이래 부르잖아. 그죠? 이 막도장이라는 말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인감도장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도장을 등록한다. 시험 문제에 그래 낼 수는 없으니까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법인은 뭐를 등록할까요? 한 장 넘기시면 법인은 아주 잘 나옵니다. 첫째 줄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가 되어 있는 동그라미 해야 되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인장에 동그라미. 법인은 뭐를 가져간다고요? 법인의 인장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거든 이런 도장을 만나게 됩니다. 법인이니까 도장이 서울 중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런 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장을 뭐라고 부른다? 법인의 인장이다. 그런데 이거를 나올 때마다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내는지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여러분 서울 중개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김갑동이면 김갑동 도장을 등록하게 되면 개인 도장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인에는 뭐가 있다?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두째 줄입니다. 다만 별표 딱 찍어놓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정에 따라 법인의 줄 것입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줄 꺼놓고 옆에다가 지배인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지배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 지배인이 지금 뭐라 그랬죠? 지배인이 뭐지요? 이러니까 부킹 시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지배인만 나오면 숨도 안 쉬고 부킹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거기다가 더 세련되는 사람, 지배인은 뭡니까 하니까 박찬호 이런 말도 해요. 그게 또 무슨 소린고 이랬더니 박찬호 어디서 명찰 받는 모양이라 강호동 해사고, 그죠? 그런 지배인이 아니고, 지배인이 뭐라 그랬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대지배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배인이라는 것은 인장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지배인을 설명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겠죠. 이 국민은행 본점이 법인이잖아요. 여기서 국민은행 노원 지점을 만듭니다. 노원 지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사무소. 노원 지점을 만들고 노원 지점장 김갑동, 만약에 도장을 등록하게 한다면, 만약에 지점장이 이열순으로 바뀌면 또 이열순 도장을 등록해야 되고, 사람 바뀔 때마다 바꾼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노원 지점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도장이 이렇게 안 생겼겠습니까? 국민은행 노원 지점장인 하는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지점장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장을 뭐라 그런다? 지배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되겠습니까? 지배인이라는 개념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지점들은, 분사무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변경 등록도 자주 나옵니다. 자, 등록된 인장을 왜 변경할까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왜 변경할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거나 또는 도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죠? 그러면 변경하겠죠. 변경은 며칠 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7일 내로 변경 등록해야 한다. 체크하시고, 상단에 가면 하단 등록된 인장을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 말 하나 마나 당연한 소리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위반이겠죠. 3번 위반 시 제재. 자, 등록 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밑줄 긋습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줄 꺼놓고 업무 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거를 줄을 딱 끄면서, 그죠? 여러분 감각을 딱 살리셔야 돼요. 시험에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처벌하는 자를 다르게 처벌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뭐? 6월 이내에 뭐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뭐 자격 정지. 자,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내기가 너무나 좋다. 앞으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서너 군데가 딱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최근 10년 동안 시험 문제를 쭉 보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앞으로 뭐 모의고사, 특강 이런 시간에도 많이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감각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그죠? 자, 자격 정지를 받는데 이때 소속원사가 자격 정지를 받는다에 줄 딱 꺼놓고 자격 정지만 나오면 밑에 노래 제목 적어야 됩니다. 자격 정지 노래 제목이 뭐죠? 이, 인, 설, 개, 금 하여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 정지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는 이인을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다. 요거 잡으시고 어디 동그라미? 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인이 무슨 뜻이죠?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 정지다. 그것을 심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격 정지도 나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138페이지로 갑니다. 한 장 넘기시면 휴업과 폐업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한 지문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랬죠. 제목 하나에. 자, 지금 휴업, 폐업인데 휴업이 무슨 뜻이죠? 좀 쉬는 것을 휴업이라 그럽니다. 그만두는 걸 뭐라 그러죠? 폐업이라 그럽니다. 자, 휴업, 폐업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조문입니다. 한 단원에 한 문제니까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있는 휴업, 폐업의 신고와 절차에 있어서 그게 첫째 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번에 1번 찾았습니까? 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여 찾았나요? 3월 초과의 동그라미.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3월 초과 동그라미. 휴업 폐업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계속했습니다. 이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고 그래서 3월 이하의 휴업되는 신고 의무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3월을 초과해 신고할 때 정하는데 2번에 1번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2번에 첫째 줄 봅니다. 밑에 신고 절차 찾았나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찾으셨죠? 는 줄 바꿔서 휴업 폐업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그때 미리 신고할 때는 갈란에 작은 것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 자, 지금 그 두 번이나 읽어드렸는데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자,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해라. 그때는 뭐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라 라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 하나에 문제가 3개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고 대답합니다. 휴업 폐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OX. O입니다. 언제든지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지금 어디서 틀렸습니까? 그렇지. 3월 초과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 문제 나오면 막 50% 학생 걸려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기억해야 된다? 3월 초과를 찾아내려고 지금 동그라미를 2번이나 해드렸잖아. 지금 3월 초과.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그 다음 신고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미리 신고하라 그랬지. 또 3일 전까지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됩니다. 미리 신고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신고할 때는 이때는 전자문서로는 신고할 수가 있다,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전자문서라는 게 뭔가 하면 인터넷이요, 인터넷.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보면 첫 번째 휴업 폐업할 때는 뭐를 제출해야 된다?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절대로 방문해야 되지 전자문서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첫 번째 말고는 나머지 뭐 변경, 재개 신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두 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목합니다. 주목. 그럼 어느 것은 전자문서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만 딱 잡으시라고요. 첫 번째 신고할 때는 인터넷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됐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도 되고 방문도 되고 전자문서 된다. 그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방문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자, 그러면 3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45년 휴업할게요. 이러면 이것도 말 된다 안 된다? 웃기죠? 70년 휴업할게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업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죠? 그래서 한번 휴업을 하면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 6개월까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장 넘어가면 140페이지. 상단. 휴업은 얼마를?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거 딱 잡아야 되겠죠?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 보시다시피 휴업은 반드시 할 때는 얼마까지만 해야 된다? 6개월까지만 해야 된다. 이걸 안 정해놓으면 70년 휴업할게요. 이런 놈도 나온다니까 지금. 70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답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시험에 들어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 박스. 군에 가는 것을 징집, 그죠? 병으로 입원하는 것을 요양, 그리고 학교 가는 것을 취학, 그 밖에 부득이한 이런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해서 신고할 수는 있다. 그때 신고할 때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변경 신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참고로 변경 신고할 때는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첫 번째만 무조건 방문이고 나머지는 다 되니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도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주목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그럼 여기서 휴업이 끝났겠죠. 그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끝났겠지. 휴업은 끝나고 나면 다시 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일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또 아주 중요해요. 왜 재개하겠다고 신고할까요? 왜 재개 신고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지금 등록증이 첨부가 돼 있잖아 지금 그죠? 재개 신고하려면 이 등록증 받아서 걸어놓고 영업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거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한 3년 더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왜 재개 신고한다고요? 등록증을 돌려받고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한번 봐요. 대답해 봐요. 자,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요. 그럼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업무 정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위반했겠지. 정지 받은 자는 정지가 끝나면 5월 2일부터 바로 영업할 수 있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했어. 휴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월 1일까지 영업 안 했겠죠. 휴업이 끝나고 나면 5월 2일부터 신고하고 영업한다. 신고 안 해도 된다.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왜 신고해야 된다고요? 등록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봐요.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휴업한 자는 신고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요 업무 정지 받은 놈은 나쁜 짓을 했는 놈이잖아 그죠? 요거 신고하고 당연히 영업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요. 휴업했을 때는 왜 신고한다 그랬죠?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근데 업무 정지는 왜 신고 안 할까요? 등록증을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요. 그러면 등록증 반납이 없으니까 업무 정지만 끝나면 바로 5월 2일부터 바로 영업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구분하셔야 되고 이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정지받은 자는 뭔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정학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정학 받아본 사람 잘 압니다. 니는 일주일 동안 정학이다. 정학이 끝났다고 신고하고 교실 들어간다. 바로 교실 들어간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 왜 들어가는 줄 압니까? 쪽팔리니까. 정학이 뭐 잘했다고 나 정학 끝났대. 교실 들어간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죠? 정지받은 놈 신고 안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간다? 쪽팔리니까. 이거 기억해놔요. 제발 이래라도 좀 기억해놔요. 그래서 업무 정지받은 자는 신고 없이 바로 영업합니다. 끝나면. 휴업한 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영업해야 돼. 되겠죠? 등록증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거를 기억하라고. 정학받은 놈 신고할 필요 없다. 왜 없다? 쪽팔리니까. 그것까지 기억해놔요. 그렇게 해서 입력해놔요. 디스토리를. 자, 재개 신고를 하는데, 자, 그러면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 신고하라 그랬죠?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내줄까요? 하니까 3번의 셋째 줄.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반환해 줍니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즉시의 동그라미. 그래서 재개 신고를 하면 즉시 돌려줍니다. 이 즉시도 그죠?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여러분 즉시 돌려줘야 되지. 내가 내일부터 영업하겠어 하고 재개 신고를 하는데 7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10일에 나가면 무조건 X죠. 왜 그런가 하면 7일 내로 반환한다. 이 말은 니 7일 동안 일 못한다. 이 말하고 같잖아요. 법을 그래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7일, 10일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언제까지 반환해준다?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바로 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오른쪽에 변경신고도 이야기 다 했습니다. 등록관청의 둘째 줄에 4번의 둘째 줄에 보면 등록관청의 변경신고도 미리 신고하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그럼 뭐는 전자문서도 되고 뭐는 안 되고 자꾸 이러면 어지럽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전부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물어붙이고 5번 위반 시 제재가 중요합니다.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하나 탁 받았는데 제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단 찾았나요? 별표 딱 찍어놓고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무단 휴업을 하게 되면 줄 것입니다. 등록 취소를 받는데 이때 등록 취소는 뭐다? 재량적. 우리는 다른 말로 상대적 취소 사유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휴업에 관해서는 제재가 두 개가 붙어가니까 이건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스토리가 갑니다. 휴업은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죠. 3월 초과할 때니까 한두 달은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러면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돼. 그러다가 3개월이 넘어가면 신고해야 되죠. 그죠? 요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지요? 제재가 뭘까요? 지금 적어놓고도 100만 원짜리 과태료잖아요. 휴업 폐업에 관한 위반하면. 그러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근데 3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자, 100만 원짜리만 넣으면 노래 제목 적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죠? 이보개 문표 반납 휴. 그래서 휴가
휴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위반해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부과가 딱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과태료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이거 위반해서 과태료 100만 원짜리가 부과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고? 뭐 내야 되지 뭐 다른 말 없죠.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시원하게 100만 원 냅니다. 자, 100만 원 내고는 나 돈도 100만 원 냈다 하고 계속 신고 안 한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안 맞잖아 이게 지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위반했다고 100만 원 시원하게 내고 100만 원도 냈겠다 마 하고 계속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6개월을 초과하면 제재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하면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를 무슨 취소? 재량, 상대적. 그를 상대적 취소 사유로 처벌하는 거예요. 상대적 취소 사유가 무슨 뜻이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포 문 닫게 만들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이 넘어서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해서 휴업, 폐업에 관한 것은 제재가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내용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제재는 그림으로 반드시 새겨 놓으실 것.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아주 또 가벼운 단원이 하나 또 출발됩니다. 교재로는 158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자, 158페이지 개업공인사의 의무와 책임편에서 첫 번째가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 일반 중개계약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일반 중개는 법조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일반 중개약을 설명을 딱 하는데 요거 설명하면서 중요한 걸 한 장 넘기시면 162페이지 2번이 뭐죠? 전속중개계약. 이 전속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표 딱 적어놓고 이 전속중개계약을 중요하게 수업하려고 지금 뭐를 서론을 건다? 일반중개계약을 서론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중개계약을 잘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속중개계약을 정리하는데 자, 지금 일반중개계약 또는 이를 중개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개계약을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그래서 이걸 일반중개계약 이렇게 부르고 일반중개약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전속중개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걸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이 뭘까요? 중개계약은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개계약이 뭘까요? 하면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를 하고 있는데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으로 익힙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중개계약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다? 중개계약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서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적어야 된다? 그림을 보시면서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 지금 이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고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딱 해줬습니까?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를 중개계약을 한다니까요. 자,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자, 거래계약은 뭘까요? 거래계약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하는 것. 매도인과 매수인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의뢰인과 누구? 의뢰인 사이에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거래계약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당연히 다르죠. 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계약이 뭐죠? 그림을 보면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것. 거래계약은요?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자, 고래 대답하면 100점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하고 오죠. 작년까지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분들 아는 분도 있죠. 또는 현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전화해가지고 야,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0%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보면 오늘 계약을 하나 했다. 이 계약이 깨졌다. 네 계약했나? 계약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그게 중개계약인지 거래계약인지 구분 안 한다니까요.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몰라도 계약 일만 잘하면 돼. 뭐 돈만 많이 벌면 돼. 그죠? 근데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은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이 구분이 안 되면 점수를 못 받는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심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나가서 물어보시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50%는 100%는 아니겠죠.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50%는 그놈이다 이러고 저걸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중개계약은 좀 이따 보게 되지만 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할 필요는 없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5년간 보관합니다. 뭐가 달라도 다 다르다고, 이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앞에 문제는 보증 서류가 있다 그래 놓고는 지금은 또 없단다. 보관을 하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단단단다. 이러고 정신을 못 차는 거라, 그죠?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놈이라고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 그죠? 그래서 50%는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못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남학생이었을 거고, 만약 여학생한테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이 나왔겠습니까? 여학생은 그게 그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중개계약이 뭐라고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것.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 명쾌하게 구분해야 된다.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르니까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답은 둘 다 중요하다. 그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좀 거래계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다? 거래계약을 성립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중개계약이 시험에서는 안 빠진다고요. 왜? 중개계약에는 개업 공인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자, 지금 우리 단원에서는 이 중개계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법조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자, 하단에 내려가시면 2번의 내용 찾았나요? 첫째 줄 중개 의뢰인은 의뢰인에 동그라미 놓고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밑줄 긋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줄 딱 꺼놓고, 자,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또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이 구두로 일어난다, 문서로 일어난다. 전부 말로만 합니다. 여러분이 매수자라도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아파트 사기 위해서 나하고 계약서 작성합시다 이런 말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전부 말로만 일어나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얼마에 사주기로 했는데 비싸다, 싸다, 물건은 좋다던데 다 썩었더라 등등등등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계약서를 좀 적으면 서로 간의 내용이 정확해지겠죠. 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주면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를 딱 적어놓고 중개를 하면 서로 간에 명쾌해지잖아. 그죠? 이런 중개계약서는 누가 요청합니까? 지금 의뢰인이 요청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시험에서는 중개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거꾸로 가면 틀립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서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청할 때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할 수 있다. 무슨 사항?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까지 잡아내셔야 돼요. 그 조문에서 두 개를 뽑아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라. 하여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네 가지가 나오니까 중요하다?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를 기재합니까? 제일 밑에 1번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일단 물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가 동그라미. 3번 예정 가격이 이루어졌을 때 중개 보수 수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개업공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준까지 동그라미. 자,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것. 물, 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하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니까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거 하나 더 끌어놓고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OX, X. 취득에 따른 이거를 취득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온다. 조세에 관한 사항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죠. 틀릴 것들이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것이 뭐다? 물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지금이 3월이잖아요. 10월달까지 아직 7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제목을 딱 잡아놓은 사람들은 물이 뭐다?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이건 천천히 가도 돼요. 아직 안 바쁘고. 이거부터 해놓은 사람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큰 틀을 잡아놓으셔야 된다고. 자,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뭐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한다. 가가 예정 가격. 예정 가격을 적어야만 중개 보수를 적어놓고 이걸 1억에 팔아주면 수수료를 얼마로 하자 해야 서로 분쟁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준수사항 지켜야 될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는 남향으로 구해주세요. 또는 3월 15일까지는 구해줘야 된다. 라고 지킬 사항이 있다면 준수사항까지 기재하자.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뭐를 기재해야 된다? 물가 수준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단원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지금 말했던 일반 중개계약서 양식이 보입니다. 양식 위에다가 제목 위에다가 적습니다. 이 양식만 딱 보면 크게 적으셔야 돼요. 법정서식이다.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서식이다. 그리고 이 양식을 작성하면 몇 년 보관해야 될까요? 보관기간 X. 이건 볼 때마다 적어놔야 돼. 보관기간은 없다. 왜 보관기간이 없을까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얼마를 보관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보관기간 X. 자, 그리고는 어뢰 내용 쭉 내려오는데 거기 1, 2, 3, 4, 5, 6 제일 밑에 보면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6번 밑에 찾았습니까? 두 통을 작성하여 두 통에 동그라미 놓고 서로가 확인하는데 두째 줄에 서명 및 날인합니까? 또는입니까? 또는 그 동그라미 놓으셔야 돼요. 중개계약서는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반드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이거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또는 동그라미 놓고 오른쪽에 권리 이전용 찾았습니까? 자, 권리 이전용이 가보면 둘째 칸에 중개대상물의 표시에 건물에는 보니까 소재지 연도 오른쪽에 용도라는 게 보이십니까? 건물의 용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보셨죠?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하면 거기 건물에 동그라미 해놓고 용도 이렇게 줄 닦아요. 관계 있는 거에 줄 닦으란 말이에요. 건물 동그라미, 용도에 동그라미. 줄을 쫙 끄라니까 줄을. 관계 있는 것끼리 줄 거라니까요. 바로 밑에 토지 찾았습니까? 토지 동그라미. 토지는 뭐다? 현재 용도. 동그라미 해놓고 줄 쫙 꺼요. 관계 있는 것끼리 줄 거라 이런 거 찾아보셨잖아요. 지금. 그죠? 자, 지금 줄을 딱 꺼줬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토지는 현재 용도를 기재하고 건물은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O, X. 또 한다 봐. 지금 정신없다니까 이렇게. 다시 봐요. 건물은 현재 용도를 기재하고 토지는 용도를 기재한다. X잖아. 지금 반대로 읽었잖아 지금. 그죠? 반대로 읽었는데도 그걸 못 찾아낸다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그래서 관계인가 줄 것이야 돼. 건물에는 뭐라고요? 용도. 용도가 뭐죠? 자, 아파트면 주거용, 그죠? 공장이면 공업용, 상업용 이런 거겠죠? 그게 용도예요. 건물에는 용도를 적는데 토지는 현재 용도를 적도록 돼 있다니까. 그리고 이거 차이를 찾아낸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파트가 지금 주거용이 용도인데 이게 내년에는 상업용 되고 공업용이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건물은 용도 자체를 딱 적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이 땅을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지금은 미나리 심었다가 내년에는 뭐 고추 심을 수도 있고 배추 심을 수도 있죠. 용도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는 지금 용도를 적으라고. 그래서 토지는 현재 용도 스토리가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기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놔도 시험에서 나오면 여러분 못 잡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토지의 현재 용도 옆에다가 적어요. 미나리, 고추, 상추 이렇게 적어 놔야 돼. 그래 이게 지금 미나리, 고추, 상추가 무슨 뜻이죠?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기억 안 하면 이건 못 잡아낸다 이 말이지. 됐죠? 어떤 분은 고추 적으라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 학생 꼬치 이랬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어디서 뭐 꼬치 생선 꼬치는 봤는지 하여튼 꼬치 아니고 고추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배추, 상추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용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건축물은 달라질 일이 거의 없죠. 아파트가 주거용이 공업용이 되고 상업용이 될 일이 거의 없잖아. 그죠? 그 개념을 주의하시면서 계약서도 보셨어요. 한 장 넘기시면 이번에 뭐가 들어옵니까? 전속 중개계약.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왜 강조했다?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론을 들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전속 중개계약부터 새로 시작할 거예요.